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평양 순환공항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 김정은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보위부 요원 200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일명 혁명의 두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북한 핵무기 20기의 정확한 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탈북하며 들고 간 USB에 김정은도 모르는 치명적인 북한의 약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탈북을 하게 되었을까요? 목숨을 건 58일간의 탈북 기록과 북한의 기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2024년 현재 45살이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전략무기국 제1부국장이었습니다. 당에서 주는 훈장만 17개였고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손을 잡아주신 적이 9번이나 됐습니다. 평양 창광거리 23층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전용 승용차가 있었으며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 땅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고 제 아들은 서울대병원에서 간질 수술을 받고 완치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평양 중심부 국방과학원 본관 7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체 사상탑이 보였고 맑은 날에는 대동강이 반짝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책상 뒤 벽면에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친필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강철민 동무는 공화국의 자랑이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렸고 6시에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전용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기사 리동철 동무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확히 6시에 차를 대기시켰고 저를 사무실까지 30분 만에 데려다 줬습니다. 연구소 정문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1단계는 신분증 확인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했습니다. 2단계는 지문 인식이었습니다. 3단계는 홍채 스캔이었습니다. 4단계는 금속 탐지기였습니다. 5단계는 몸수색이었습니다. 6단계는 가방 검사였습니다. 7단계는 폭발물 탐지견 검사였습니다. 제가 부국장이라는 고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하나도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1급 기밀이었고 빨간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공화국의 전략무기, 즉 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고 우라늄 농축 진행도를 체크했으며 미사일 탄두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문서만 평균 50건이 넘었고 보고받는 연구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를 올린 것만 9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3월이었습니다. 수소탄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철민 동무 수고가 많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6년 9월이었습니다. 5차 핵실험 성공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훌륭하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 7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 성공 보고였습니다. 네 번째는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5번째는 2018년 4월이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 절차를 보고드렸습니다. 6번째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전 기술적 현황 보고였습니다. 7번째는 2020년 10월 신형 ICBM 공개 준비 보고였습니다. 8번째는 2022년 3월 신형 전술핵무기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9번째는 2022년 7월 핵무기 배치 완료 보고였습니다. 그때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당의 신임을 받는 핵심 간부였습니다. 제 아내 박수진은 간부 부인들의 모임에서 항상 중심이었고, 제 아들 강민주는 김일성 군사대학 3학년 우등생이었으며, 제 딸 강윤서는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수재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핵물리학을 전공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30살에 국방과학원에 들어갔고, 35살에 핵무기 연구팀장이 됐으며 40살에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인생은 당과 수령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2022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았고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무슨 일이요? 훈련 중에 쓰러졌대요. 지금 군병원에 있어요. 저는 즉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김일성 군사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는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응급실이에요.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 한 명이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저를 보더니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국방과학원 배지를 본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간질이요? 네. 뇌파 검사 결과 측두엽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낫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이건 보고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고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간질은 공화국에서 유전병으로 분류됩니다. 유전병이 있는 가족은 당의 신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의 병이 보고되는 순간 제 경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의사 동무,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저는 상담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오늘 간부회의에서 동무 발표 순서가 취소됐습니다. 왜요? 상부 지시입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이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제 테이블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오후에 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민 동무 다음 주 최고인민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보고가 올라간 것입니다. 제 아들의 병이 당 중앙에 보고됐고 저에 대한 냉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간부 부인 모임에서 저를 빼래요. 뭐라고 했어?
이번 달부터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 딸 윤서도 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장학금이 갑자기 중단됐고 유학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제 아들 민주는 군사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측두엽 간질이었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공화국 의료기술로는 이 수술이 어렵습니다. 뇌 수술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럼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발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군사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 21살 청년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죄인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간질에 걸린 게 죄입니까? 제가 아파서 아빠 인생을 망친 겁니까?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저는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벽에 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질문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15년 전부터 모아온 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 영변 핵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동료 과학자 12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국은 그 사고를 은폐했고 저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사고 경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이름, 날짜, 사고 원인, 은폐 과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것이 제 목숨을 구할 보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문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돼 고통스럽게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진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은 영웅적 희생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헌신한 이 나라는 사람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2년 10월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출근길에 따라붙는 검은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차가 100m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차 번호는 평양 1247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사무실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미세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도청장치가 연결된 것입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발언하면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당 비서 김영철 동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민 동무 조심하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상부에서 동무를 주시하고 있어. 아드님 문제 때문이요. 저는 당에 충성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소. 하지만 당은 의심하고 있어. 동무가족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소. 김영철 동무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우리 중국 친척 있어? 중국요? 왜요?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아내는 제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이를.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시장에서 구했어요. 보따리 안에는 중국제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아내는 시장 암상인에게 중국 돈 300위안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남조선 방송을 들을 수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미쳤소? 이거 걸리면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요.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거예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욕조 안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주파수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렷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며 산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밝고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팀이 난치성 간질 환자를 수술로 완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뇌의 측두엽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자는 수술 후 3달 만에 정상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간질 수술 성공률은 현재 85%에 달하며 저는 라디오를 꽉 쥐었습니다. 간질은 완치 가능한 질환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수술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85% 성공률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욕실 문을 잠그고 욕조 안에 앉아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남조선의 삶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누구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굶주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탈북민 박철수 씨의 증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제 아이가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증언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간부였지만 아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는 71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양 외곽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생이셨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철민아, 왔구나.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과 배추국이었습니다. 고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쟁 후 폐허에서 자랐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 보릿고개를 넘기며 하루하루 살았어.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었어.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새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이 있었지.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당을 믿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리마운동 때 용광로 앞에서 일했고 청년돌격대로 댐을 건설했으며 평생을 공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응? 그 희망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철민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아버지를 속이지 마라. 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아픕니다. 알고 있다. 간질이라며.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이 나라가 그렇지.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나라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철민아, 나도 다 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어. 여기서 죽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어. 내 아들도 젊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는 안다. 위험한 생각이지. 하지만 아버지는 말리지 않겠다. 아버지, 가거라. 내 아들을 살려라. 우리 세대가 지키지 못한 것을 너라도 찾아가거라. 그날 밤 아버지와 포옹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평양에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연구소에서 제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됐고 기밀 문서 접근 권한도 일부 제한됐습니다. 어느 날 제 동료 박성혁 동무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대학을 다녔고 함께 연구소에 들어왔으며 함께 술을 마시며 조국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동지였습니다. 끌려간 이유는 불순 사상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가 술자리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박성혁은 3일 만에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내와 2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은 제 차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제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연구소 자재 담당 최두환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말수 적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는 중국과 연결된 밀수 조직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최두환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무슨 일입니까, 부국장 동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연구소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두환 동무, 나는 당신을 믿고 싶소. 무슨 말씀이신지. 중국과 연결된 사람을 찾소. 최두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국장 동무,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거짓말 마시오. 나도 다 안다오. 당신이 중국 상인들과 거래한다는 것을. 부국장 동무, 저를 함정해. 아니요. 나는 당신을 신고하려는 게 아니오. 나도 도움이 필요하오. 최두환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국장 동무께서 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내 아들이 아프오. 이 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소. 남조선으로 가야 하오. 최두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나도 안다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최두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3일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최두환이 저를 신고한 것은 아닐까? 혹시 보위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최두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쪽지를 제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대동강 5호 다리 밑에서
저는 그 쪽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사무실 천장 환풍기 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그 쪽지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위부는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네트워크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저는 대동강 5호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인 남자였습니다. 강철민 동무십니까? 그렇소. 저는 리성호라고 합니다. 그가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 다리 밑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12월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리성호는 검은색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 절반을 목도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이야기하시죠. 가족 5명을 남조선으로 보낼 수 있겠소? 리성호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5명이요? 부국장 동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얼마가 필요하오? 리성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루트는 이렇습니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차로 베이징까지 이동합니다. 베이징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비행기로 쿤밍으로 갑니다. 쿤밍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가고 다시 태국 방콕으로 들어갑니다.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 긴 여정을 그려봤습니다. 9,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로우면 2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리성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1인당 7,000달러입니다. 5명이면 35,000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5,000달러는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부국장 동무,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중간에 넘겨야 할 사람만 15명이 넘습니다. 중국공안 매수 비용, 가짜 신분증 제작 비용,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제 수고비까지. 35,000달러도 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돈을 마련하겠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2달 주시오. 2달이요?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리성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2달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국장 동무는 뭔가 가치 있는 걸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당신 머릿속 정보 말입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부국장 동무는 핵무기 책임자 아닙니까? 남조선 정보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가십시오. 그게 당신 가족의 보험입니다. 리성호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3일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5,000달러.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내에게 리성우와의 대화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5,000달러요?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방법이 있어. 저는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구소 실험실에는 백금 촉매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귀금속이었습니다. 1g당 시장 가격이 $50가 넘었습니다. 저는 자재관리 책임자였기 때문에 백금 재고를 확인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백금을 빼돌렸습니다. 10g, 15g, 20g씩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걸리면 즉시 총살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의 발작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한 달 동안 총 800g의 백금을 빼냈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4만 달러어치였습니다. 최두한 동물을 통해 중국 밀수업자와 연결됐습니다. 그들은 백금을 3만 5천 달러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저는 백금을 넘겼고 돈을 받았습니다. 현찰이 아니라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리성우가 관리하는 계좌였습니다. 그날 밤 리성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 확인했습니다. 이제 출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언제가 좋겠소?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3월 중순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3월은 아직 추웠습니다. 압록강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기다리면 위험이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좋소. 3월 17일로 하겠소. 하지만 그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3월 초 김정은이 갑자기 국방과학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가 예정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이 중단됐고 전 직원이 방문 준비에 동원됐습니다. 저는 리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연기해야겠소. 왜요? 김정은 동지의 방문이 예정됐소. 이 기간에는 움직일 수 없소. 리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4월 말로 미루겠소. 하지만 4월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위부가 연구소 내부 감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백금 재고 확인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800g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끝입니다. 다행히 담당 감찰관이 꼼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부만 대충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평양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봄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계속됐고 제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당 비서는 제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철민 동무의 사상 상태에 대해 보고가 올라왔소. 무슨 보고입니까? 동무가 최근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보고요. 회의 시간에 멍하니 있고 동료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개인은 없소. 당원에게는 오직 당만 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저, 아내 박수진, 아들 민준, 딸 윤서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떠나야 하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아빠, 어디로요? 남조선으로 간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조선이요?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쟤 때문이죠?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나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남조선이 어떤 곳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라디오로 들은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조선의 의료 시스템, 경제 수준,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윤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속았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 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연세가 많으셔. 여행을 견디실 수 없어. 그리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이 나라에서 죽을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저는 리성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란봉공원 구석진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날짜를 확정하고 싶소. 언제입니까? 10월 17일. 왜 그렇게 늦게요? 준비가 필요하오. 그리고 10월은 추석 연휴 기간이요.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서 눈에 덜 띌 거요. 리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10월 17일 새벽 1시 반 평양 외곽 승리거리 마지막 정류장에서 만나십시오.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4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원 행세를 해야 했고 밤에는 탈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했고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성 맹세도 누구보다 크게 했습니다. 보위부의 의심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탈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가져갈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당 작은 배낭 하나씩만 가능했습니다. 아내는 가족사진 몇 장을 챙겼습니다. 윤서는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약을 챙겼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USB 메모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핵무기 20기의 정확한 위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변, 영광, 박천, 구성, 희천 등 전국 12곳에 분산 배치된 핵무기의 GPS 좌표였습니다. 발사 통제 시스템의 암호 체계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영변 핵시설 사고 보고서도 담았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사망한 12명의 과학자 명단, 사고 경위, 당국의 은폐 과정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속옷 안쪽에 꿰맸습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꿰맸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 요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철민 동무, 몇 가지 질문하겠소. 무엇입니까? 동무는 최두환 동무와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는 자재 담당이요. 업무상 만나는 것이요. 업무 외에는요? 없소. 요원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철민 동무, 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조심하시오.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협박일까? 그날 밤 저는 최두환을 만났습니다. 보위부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 받았습니다.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오? 최두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더 의심받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10월이 됐습니다. 10일 전 김정은이 갑자기 국방과학원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0일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희는 10월 17일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7일 전 저는 71세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버지, 곧 떠납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알고 있다, 아들아. 잘 가거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두고 가서 미안해하지 마라. 이게 맞다. 너는 살아야 한다. 저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른 등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평생이 제 품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철민아.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개월 후 아버지는 보위부 조사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3일 전 연구소 동료 한 명이 제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강철민 동무,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건강이 좋아진 것 같소.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루 전 10월 16일 밤 11시.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찌개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12시에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시오. 1시 반에 출발하오. 모두 각자 방으로 가서 옷을 껴입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점퍼 안쪽에 USB를 꿰맨 속옷을 입었습니다. 1시 15분,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23층에서 본 평양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보위부 본부 상황실에서는 체포 명령서에 도장이 찍히고 있었다는 것을 박철수 대좌가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강철민 일가를 체포한다. 80명 동원, 무장하고 대기하라. 과연 누가 30분을 먼저 선점할 것인가? 2023년 10월 17일 새벽 1시 30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CCTV가 있었고 소음도 컸습니다. 2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약을 먹어 반쯤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었습니다. 21살 청년의 몸무게는 70kg이 넘었습니다. 제 등이 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층쯤 내려왔을 때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두 계단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1시 48분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실은 정문에 있었습니다. 뒷문에는 CCTV가 하나 있었지만 저는 이미 각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저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승리거리 마지막 정류장까지는 2km였습니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록이 남습니다. 걷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20분을 걸었습니다. 민준이를 업은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윤서가 뒤처졌습니다.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윤서야.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2시 10분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리성우였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성우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일수 동무입니다. 신의주까지 운전해 주실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시 12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보위부 체포조 80명이 창광거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대좌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팀은 정문, 2팀은 후문 봉쇄, 3팀은 나를 따라오라. 23층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가 강철민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2시 15분이었습니다. 문을 부숴라. 꽝. 문이 부서졌습니다. 요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놓쳤다. 전 부서의 비상발령. 강철민 일가를 찾아라. 2시 20분 평양 전역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공항 봉쇄, 기차역 봉쇄, 모든 검문소 경계 강화. 강철민의 사진이 모든 보위부 집으로 전송됐습니다. 2시 25분 박철수는 김정은에게 긴급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 강철민이 도주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정은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찾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오라. 그 인간 머릿속에는 우리 핵무기 정보가 다 들어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순안공항 즉시 봉쇄, 국경 전체 봉쇄, 중국에 협조 요청하라. 2시 30분 순안공항 VIP 터미널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공항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200명의 보위부 요원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철민의 차는 이미 평양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평양 신의주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운전사 김일수는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도로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리성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30km 앞에 있습니다. 평양 외곽 검문소입니다. 제가 드리는 신분증을 사용하십시오. 그는 가짜 신분증 5개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업은 무역회사 지배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리숙희, 아들은 박철호, 딸은 박미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신분증으로 통과할 수 있겠소? 일단 시도해봐야 합니다. 검문소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시 15분 첫 번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초소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비병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였습니다. 30대 경비병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일수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신의주입니다. 무역 업무차 갑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김일수가 저희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신분증을 비췄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볼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철 동무, 무역회사 지배인이라고요? 예. 어느 회사입니까? 대성무역회사입니다. 경비병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고 있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경비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경비병이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가 본부에 확인하는 것일까? 이미 제 사진이 전송된 것일까?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비병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리성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4시 30분 평성시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더 삼엄했습니다. 경비병이 4명이었고 차량 검색도 했습니다. 경비병이 트렁크를 열라고 했습니다. 김일수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습니다.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5개뿐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십시오. 리성호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담배 가방에는 중국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위안짜리 5장이었습니다. 동무, 수고가 많으시오. 이거라도. 경비병이 담배갑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을 슬쩍 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뇌물이 통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시 45분 세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신의주 입구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신의주 시내였고 거기서 압록강까지는 10km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검문소는 달랐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직접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대위가 저희 차를 세웠습니다. 모두 내리십시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이도 깨워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렸습니다. 일렬로 서십시오. 저희는 줄을 섰습니다. 보위부 대위가 저희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에 보고했습니다. 오후 초소입니다. 평양발 차량 1대, 탑승자 5명 검문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신분 확인하고 보고하라. 대위가 저희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제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너무 오래 봤습니다. 박성철 동무, 직업이 무역회사 지배인이라고요? 예. 어떤 물품을 취급합니까? 중국산 의류와 자파를 수입합니다. 회사 주소가 어디입니까?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입니다. 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창광거리요? 거기는 고급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예, 회사가 잘 돼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대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오후 초소입니다. 확인 요청합니다. 박성철, 대성무역회사 지배인, 이 사람 신원 확인 부탁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에 조회하면 가짜 신분이 들통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리성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대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대위 동무, 저희가 급합니다. 신의주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성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대위가 봉투를 받아 슬쩍 열어봤습니다. 중국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 1000위안은 돼 보였습니다. 대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본부 응답이 늦네요. 일단 통과하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벗어났습니다. 리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놈이어서 다행입니다. 6시 15분 신의주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신의주 외곽 조선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강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5시 30분 평양 보위부 본부에서는 박철수 대좌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신의주 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에서 의심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신의주라고. 박철수는 즉시 신의주 보위부에 연락했습니다. 강철민이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국경을 즉시 봉쇄하라. 압록강 모든 지점에 병력 배치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시 35분 저희는 조선소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보트 한 척이 물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좁은 보트였습니다. 5명이 타니 물에 깊이 잠겼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폭이 500m 정도 됐습니다. 강물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물살이 새었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제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쿵쾅, 쿵쾅. 1분이 지났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3분째,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북한 초소에서 강을 비추는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저희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저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5분째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7분째 북한 초소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보트, 즉시 멈춰라. 들켰습니다. 노를 더 빨리 저어요. 뚱뚱한 남자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느렸습니다. 8분째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탕, 탕탕. 총알이 물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윤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9분째 총알 하나가 보트를 스쳤습니다. 보트 옆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거의 다 왔어요. 10분째 보트가 중국 쪽 물가에 닿았습니다. 저희는 뛰어내렸습니다. 물에 발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끌었습니다. 아내가 윤서를 끌었습니다. 강둑을 기어올랐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강둑 위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45년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예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자유야. 살았어. 새벽 6시 48분이었습니다. 198분간의 사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밀약 관계였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중국 공안의 방침이었습니다. 리성호가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5km 떨어진 곳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흙투성이 옷을 입은 채로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차 옆에 60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위험해요. 할머니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집 뒤편에 숨겨진 지하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일 동안 숨어 계셔야 해요.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3일이나 걸립니까? 리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신분증이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 공안에 수배령을 내릴 겁니다. 며칠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지하실은 습하고 답답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끼를 가져다 줬습니다. 옥수수죽과 김치였습니다. 첫날 밤 민준이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약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손수건을 입에 물렸습니다. 2분 정도 경련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곧 병원에 갈 거야. 남조선 병원에 가면 수술 받을 수 있어. 둘째 날 리성우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병원에서 구한 간질약입니다. 일단 이걸로 버티십시오. 민준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셋째 날 리성우가 새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성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선족 중국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조혜영, 민준이는 장동혁, 윤서는 장서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갑니다. 20시간 걸립니다. 10월 20일 오후 3시, 저희는 연길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베이징행 기차였습니다. 4인 침대 칸을 예약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가 양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동북 지방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드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장들이 넓었고 트랙터가 돌아다녔으며 창고들이 컸습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었고 음식을 먹었으며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10시간째,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도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선족이십니까? 예.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에 친척 만나러 갑니다. 경찰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고 있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경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냈습니다. 조선족 맞네요.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 통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기차는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차들이 빽빽했으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평양이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깨달았습니다. 리성호의 연락책이 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차에 태우고 베이징 외곽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은 낡았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복도는 어두웠으며 방은 좁았습니다. 한 방에 5명이 들어갔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와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2주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2주나요? 태국 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여권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2주간의 베이징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V를 켰습니다. 중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 책임자급 인물이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고 합니다.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민준이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약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작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남조선에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리성호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북한이 중국 공안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당신 가족을 잡아오면 10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만 달러요? 예. 그리고 당신 사진이 조선족 마을에 다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베이징을 떠나야 합니다. 원래는 2주 후에 출발 예정이었지만 당겨야겠습니다. 가짜 여권은 준비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일단 출발해야 합니다. 쿤밍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여권을 받으십시오. 10월 28일, 저희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저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사관이 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쿤밍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저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구름 위의 세상은 눈부셨습니다. 하얀 구름이 융단처럼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깊고 푸르렀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천국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5시간을 날았습니다.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도시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했고 야자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리성우의 또 다른 연락책이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중국인 여자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저희를 쿤밍 시내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호텔이었습니다. 4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방이 넓었고 침대가 푹신했으며 욕실이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3일 기다리세요. 가짜 여권을 만들고 있어요. 사흘 후 여권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로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태국은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11월 2일, 저희는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방콕행 비행기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가짜 한국 여권이 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치킨과 밥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이렇게 푸짐한 식사를 했습니다. 밤 10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열대의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11월인데도 30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벗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태국 심사관은 저희 여권을 대충 보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리성호의 태국 연락책이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교민이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를 방콕 시내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차들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이 밤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20일간의 도주가 끝난 것입니다. 평양에서 단둥, 베이징, 쿤밍, 그리고 방콕까지 9,200km를 달려온 것입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끝난 겁니까? 거의요. 한국 대사관만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20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똑똑똑. 룸서비스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에 룸서비스. 이상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데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말이었습니다. 강철민 동무, 문 여시오. 우리는 공화국에서 왔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강철민 동무, 우리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요. 문을 여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방 발코니로 건너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1m 정도 간격이었습니다. 빨리 발코니로 나가요. 가족들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옆 발코니로 뛰어넘었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윤서를 받았습니다. 딸이 뛰었습니다. 저는 딸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뛰어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입니다. 빨리! 여기 창문으로. 저는 옆방 창문을 깼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빈 방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놀라 저희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직원은 영어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는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한국 대사관, 코리언 엠버시.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에서 2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패스트, 패스트. 택시는 방콕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전 7시 택시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 깃발 아래서 저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저희를 막았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탈북자 가족이 왔습니다. 5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사 김태준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곳은 한국 영토였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김태준 영사가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물과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희는 20시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철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전략무기국 제1부국장이었습니다. 김태준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략무기국이요? 핵무기 담당이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당신이 뉴스에 나온 그 고위 간부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준 영사는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울 본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 핵무기 책임자급 인물입니다.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예, 지금 즉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강철민 씨,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속옷 안쪽에 꿰맨 USB를 꺼냈습니다. 실밥을 뜯어내고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북한 핵무기 20기의 정확한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발사 통제 시스템 암호도 있고 15년 전 영변 핵시설 사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김태준 영사는 USB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나가더니 30분 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출발했습니다. 내일 방콕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대사관에 머무르십시오. 저희는 대사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푹신했고 욕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으며 TV에서는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KBS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북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억양이 부드러웠고 단어가 달랐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탈북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 핵심 인물이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정원 직원 3명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북위 39도 47분, 동경 125도 45분입니다. 핵무기 20기의 배치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영변의 5기, 영광의 3기, 박천의 4기, 구성의 2기, 희천의 3기, 평성의 2기, 순천의 1기였습니다. 발사 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 지도자의 직접 명령으로만 작동합니다. 암호는 16자리 숫자입니다. 암호는 매달 바뀝니다. 15년 전 영변 사고는 무엇입니까? 저는 2008년 사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12명이 사망한 사건, 당국의 은폐, 가족들에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 씨,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흘 후 11월 7일 오전,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을 떠나 북쪽으로 날았습니다. 5시간을 날았습니다. 오후 2시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10도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강과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희를 영접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고급 소파가 있었고 음료가 준비돼 있었으며 조용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강철민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신과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저희는 정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들이 있었고 잔디밭이 있었으며 나무가 많았습니다. 저희에게 방 2개가 배정됐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병원은 어떻게 가는지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의료보험제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병원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질 수술도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민준이를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들을 검진했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85%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15일 민준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큰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병변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1월 저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작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성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술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아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윤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 박수진은 탈북민 상담사가 됐습니다. 하나원에서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KAIST 연구원이 됐습니다.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연구하는 부서였습니다. 제 지식을 파괴가 아닌 건설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11월 입국 1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으며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한강변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제 아들은 건강했으며 제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내가 아빠를 살린 거야.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빠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윤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이 언젠가 변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변할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리가 될 거야. 남과 북을 잇는 다리.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물론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불을 켰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여의도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71세 아버지께서 일구신 대한민국.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이번영을 이룬 세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저를 살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백서가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5년 전 영변 사고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12명의 과학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탈북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프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체제를 위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핵과 자유 사이에서였습니다. 제 탈북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TV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의 강연은 했습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북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용기를 내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로 돌아가는 꿈입니다. 23층 집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갇혀 있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깹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저는 안도합니다. 꿈이었구나. 저는 여전히 자유롭구나. 2025년 10월 17일 탈북 2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천 을왕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다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해안은 군사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바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파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민준이가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유. 그 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외쳤습니다. 자유. 가족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우리의 외침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서해 바다를 건너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언젠가 그 외침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2,500만 동포들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무엇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국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숨쉬고 행복하게 살고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며 꿈꾸는 것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45살입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떠난 후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보위부 조사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을 살려라. 우리 세대가 지키지 못한 것을 너라도 찾아가거라. 아버지, 저는 찾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행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번영을 일구신 선배 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강변을 걷습니다. 강물을 보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압록강과 한강이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 올까요?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얻은 제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는 여러분,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2,500만 동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저 깃발 아래 저는 자유인입니다. 저 깃발 아래 제 아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깃발 아래 저희 가족은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자유.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